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는 신발을 벗지 않았다. 현관에 선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가방끈이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긴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 하며 달려들었을 그 애가 그날은 그냥 나를 보고만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신발을 벗겨주었다.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볼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무슨 일이 있었니? 나는 낮게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만 저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나를 껴안았다. 그날 밤 아이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소 자던 이불이 낯설기라도 한 듯 뒤척였고 한밤중에 깼을 땐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달래며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아이의 체온은 평소보다 차가웠고 손끝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는 그 애가 웃음 많고 말 많은 아이였다.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이는 한참을 울고 나서 엄마는 하늘에서 보고 있대요라고 말했던 그런 아이였다. 그런데 요즘은 눈빛이 자주 멍해졌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피하거나 짧게 끊었다. 어떤 날은 식탁에 앉아 숟가락도 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그때까지도 믿고 싶었다. 아들이 재혼하고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거라고. 그 집에도 새로운 엄마가 있으니 아이 나름의 혼란이겠거니 그렇게 넘겼다. 하지만 세 번째 다녀온 날 아이는 돌아오자마자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수건을 들고 다가간 나는 문틈 아래로 작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익숙한 듯 아주 조용하게 우는 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그냥 나의 불안인가? 아니면 아이가 보내는 신호인가? 부엌 창문 밖으로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알루미늄 지붕 위로 똑똑 떨어지는 빗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사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올 수 있게 된 것도 며느리가 떠난 지 2년 만에 아들이 급히 재혼했기 때문이다. 나이 차 많이 나는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를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에 그냥 입을 다물었다. 아들에겐 아직 젊은 날이 남았지만 아이에겐 상처 입은 시간밖에 없다는 걸 나는 그땐 말로 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말하지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눈물이 되어 돌아오리란 걸. 그날 밤 아이의 방불이 꺼진 후에도 나는 오래도록 부엌에 앉아 있었다. 물이 식어가는 주전자 위로 김이 조금씩 사라지듯 내 안의 확신도 천천히 흐릿해지고 있었다. 아들이 처음 그 여자를 데려온 날은 초겨울이었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두 사람은 겉옷에 눈비를 살짝 묻힌 채 서 있었다. 아들은 평소보다 더 공손한 말투로 어머니 인사드리세요. 수연 씨예요라고 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긴 코트에 얼굴 절반을 가린 머플러, 낮고 얇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웃었지만 그 웃음엔 거리감이 있었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식탁 위에는 미리 준비해둔 된장찌개와 도토리 묵무침, 굴전이 있었다. 손주는 내 무릎 위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그녀 옆에 앉았다.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전과 같지 않았다. 그 아이의 엄마가 앉던 자리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들이 재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처음엔 반대하지 않았다. 외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무디게 하는지 나는 알았으니까.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누군가가 집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겠지 싶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아들의 재혼이 아이에게 어떤 모양의 세상을 주게 될지였다. 그녀는 아이에게 어색하게 다가갔다. 예은아, 안녕. 나는 앞으로 우리 예은이랑 자주 놀아줄 거야. 그 말에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는 내게 물었다. 할머니, 저 사람은 왜 엄마 말투를 따라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갈수록 아이와 대화가 적어졌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줄었고 그 공백을 새 아내가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채움은 따뜻하지 않았다. 아이의 공책엔 간혹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대답 안 했다고 밤늦게 먹었어요. 엄마는 날 꼭 안아줬는데 요즘은 혼자 자요. 그 메모를 본 나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다. 예은이, 내가 좀 더 안아주면 좋겠어. 그때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 어머니, 수연이도 노력하고 있어요. 애가 워낙 민감하니까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말수가 줄어들고 눈빛이 멍해진다는 거였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무언가를 조심하는 듯한 자세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어느 날 아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나도 예전처럼 웃고 싶은데 웃으려고 하면 목이 막혀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아주 조용히 울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아이가 자고 있는 방을 바라보며 어쩌면 저 아이는 매일 밤 작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싸움은 소리를 내지 않는 전쟁. 그리고 나는 그걸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었던 거다. 아이의 손은 요즘 유난히 차가웠다. 아침에 유치원 가기 전 점퍼를 입히려 손을 잡으면 그 차가운 온기가 놀라울 정도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이는 그걸 말하지 않았다. 그냥 웃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할머니, 오늘은 안 가면 안 돼요? 그 말은 어느 날 아침 신발을 신다가 조용히 나온 속삭임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다. 왜? 예은아, 무슨 일 있었니? 아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집 냄새가 이상해요. 비누 냄새랑 무서운 냄새랑 같이 나요. 그 말은 평범하지 않았다. 6살 아이의 감각은 어른보다 더 솔직하고 명확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다. 다음엔 꼭 알아봐야겠다고. 며칠 후 아이는 새벽에 깨서 울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 무서운 꿈 꿨어요. 내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곤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그 집에서는 숨도 크게 쉬면 안 돼요.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곳이라니. 그리고 또 하나, 그날 이후 아이는 혼자 자기를 거부했다. 할머니, 손잡고 자요. 내 손잡고 있으면 꿈 안 꿔요. 나는 그 작고 마른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생각했다. 이 아이는 지금 혼자 이겨내는 중이다. 어른이 보호해야 할 그 고요한 공포 속을 혼자 헤매고 있다. 그날 나는 아이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공책 구석에 적힌 글귀를 발견했다. 말하면 혼나요. 가만히 있어야 해요. 시끄럽게 웃으면 안 돼요. 그 문장은 또 하나의 증거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심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 아이를 외롭게 만들고 있었을까? 사실 그 집에 다녀오는 날마다 아이의 가방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옷도 더럽지 않았고 도시락도 거의 그대로 돌아왔는데도 가방만큼은 무겁게 느껴졌다. 그건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침묵으로 눌린 감정의 무게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사이즈, 예전에 남편이 쓰던 물건이었다. 여전히 작동되었고 건전지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아이의 가방 속 작은 파우치에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에게도 아들에게도 그저 속으로만 말했다. 이제는 알아야겠다. 내 눈으로 본 건 없지만 내 귀로는 들어야겠다.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잠든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가 내 편이야. 꼭 끝까지 알아볼게. 아이가 잠든 방은 겨울 밤답게 고요했다.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이 얇은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나는 그 움직임 속에서 내 마음의 떨림을 본 듯했다. 그날 나는 녹음기를 아이의 가방 속 작은 파우치에 넣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오래된 기계. 오래전 남편이 회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쓰던 물건이었다. 버리지 않고 남겨두었던 이유를 그날에서야 알 것만 같았다. 아이가 자는 동안 나는 가방을 매만지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이건 의심이 아니야. 확인이야. 예은이를 위해서 꼭 필요해. 아이가 재혼한 아빠 집에 가는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배웅했다. 예은아, 저녁에 할머니한테 전화해. 아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작은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어깨가 움츠러져 있었다. 마치 누가 볼까봐 숨기듯 문이 닫힌 뒤 집안의 공기는 너무 조용했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손을 가만히 모으고 있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 벽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도 크게 들렸다. 기다림은 언제나 시간을 더딘 돌덩이처럼 만든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더 선명해졌다. 아이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다. 아들도 연락이 없었다. 나는 녹음기에 빨간 불이 켜져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작은 기계는 아이의 하루를 담고 있을 것이다. 말하지 못한 공포, 숨죽여 견디는 시간, 혹은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까지.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아이가 돌아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불이 나게 현관으로 갔다. 예은아, 잘 다녀왔어? 아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을 잡자마자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피곤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무릎이 흔들릴 뻔했다. 아이는 씻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다. 할머니, 불 끄지 말고 옆에 있어도 돼요? 나는 말없이 아이 곁에 앉았다. 그 아이는 나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내 옷자락을 작게 잡았다. 말보다 더 깊은 부탁이었다. 아이가 잠들자 나는 조용히 가방을 가져왔다. 작은 파우치를 꺼내 녹음기를 손에 쥐었다. 플라스틱의 차가운 질감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버튼을 누르기 전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순간이 무서웠다. 혹시라도 들려오는 소리가 내 상상보다 더 잔인할까봐, 혹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걸까봐. 하지만 결국 나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조용히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처음 들린 건 가방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작은 숨이었다. 그 숨은 평소보다 얇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리듬. 나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이제부터 들릴 소리가 나의 세계를 바꿔놓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뒤돌아갈 수 없었다. 이제는 진실을 들어야 하는 순간이었다. 녹음기의 첫 몇 초는 가방이 흔들리는 소리뿐이었다. 지퍼가 스치는 작은 마찰음, 아이가 걷는 리듬, 간간이 들리는 숨소리. 하지만 그 소리들은 곧 내가 예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기의 긴장으로 바뀌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낮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은아, 신발 제대로 정리해. 똑바로 못해. 그 말투엔 짜증이 아니라 익숙한 명령이 스며 있었다. 아이의 조그만 목소리, 죄송해요. 미세하게 떨리는 발음. 나는 손등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탁탁 바닥을 울리는 규칙적인 힐소리. 그리고 다시 더 낮아진 목소리. 숨 좀 조용히 쉬라고 했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숨을 조용히 쉬라는 말. 6살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니었다. 아이의 호흡은 더 얇아졌다. 마치 숨을 참으려는 듯 끊어지고 막히는 리듬. 나는 이어폰을 꽉 잡고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밥 먹으라는 차가운 말과 함께 식탁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에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아이가 천천히 씹는 소리, 그리고 또 한 번 날카로운 질책이 날아왔다. 그렇게 느리게 먹으면 언제 끝내? 내 친엄마는 그렇게 가르쳤니?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아이의 엄마는, 내 딸 같은 며느리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 그녀의 죽음은 누구 탓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자의 말은 죽은 이를 이용해 살아있는 아이를 찌르고 있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다시 작아졌다. 죄송해요. 빨리 먹을게요.
그녀는 웃지 않았다. 웃음 대신 빈 그릇을 콱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 녹음은 이어졌다. 저녁이 지나고 아이가 방으로 가는 발소리, 문이 닫히고 잠시 조용한 숨소리만 이어졌다. 그러다 또다시 그녀의 목소리. 숙제 다 했어? 네. 그럼 왜 책상이 이렇게 엉망이야? 손이 없니? 눈이 없니? 그 말투엔 분명히 조용한 폭력이 있었다. 소리치지 않아도, 욕을 하지 않아도 상처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나는 그 순간 알았다. 그리고 녹음 후반부, 나는 끝내 일어나 서서 벽을 잡았다. 마지막에 들린 건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문이 닫힌 방 안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아이가 혼잣말을 했다. 엄마, 데리러 와줘. 나 착하게 했는데 왜 자꾸 혼나? 숨을 죽인 울음 뒤로 아이가 말하는 듯 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잘했어.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어폰을 뽑았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 조용함은 평범한 정적이 아니라 내 심장 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 이후에 오는 공허함이었다. 내가 두려워했던 충격적인 내용은 소리치거나 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이었다. 작고 여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스스로 탓하며 울고 있는 소리. 그것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른 새벽, 녹음기를 쥔 손이 잠들지 못한 밤을 말해주고 있었다. 부엌 창가에 앉아있던 나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한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아이의 울음, 떨리는 숨, 그리고 침묵 속에서 짓눌린 마음, 그것들은 밤새 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러 집에 도착한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다. 나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있는 그에게 녹음기를 조용히 밀어두었다. 이거 들어봐야겠다.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그 말투는 이미 방어적이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예은이 가방에 넣어뒀어.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아들은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이어폰을 끼웠다. 처음 몇 초는 별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여자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이어졌을 때 아들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숨 좀 조용히 쉬라니까. 왜 이렇게 느려? 내 친엄마는 그렇게 가르쳤어. 아들은 눈을 감았다. 이어폰을 뽑은 뒤 더 듣지 않으려는 듯 녹음기를 밀어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좀 과장된 거 아닙니까? 나는 손가락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과장? 그 단어는 내 심장에 조용히 박혔다. 예은이가 저렇게까지 눈치 보는데 이게 과장이니? 아들은 고개를 흔들었다. 수연 씨가 좀 엄하다 싶긴 해도 애 키우는데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죠. 요즘 애들은 버릇들이기 어려워서. 나는 그 말에서 잠시 숨이 설었다. 버릇? 6살이야. 엄마 잃고 아직도 악몽 꾸는 애야. 아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차가 식어가는 표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서면 제 온 생활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은 나를 다시 한번 흔들었다. 아들의 피곤한 얼굴, 책임을 짊어지는 어깨, 그가 느끼는 압박, 모든 걸 이해하려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이해와 용의는 다르다는 걸 나는 그날에서야 깨달았다. 예은이는요. 내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누구 노력 속에서 살아야 해. 네 결혼이 그 아이의 삶보다 더 중요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사이로 아이가 방에서 나온 듯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서 있던 아이는 아들이 보이자 순간적으로 어깨를 움찔했다. 그 작고 순간적인 몸짓, 그게 모든 답이었다. 아들은 그걸 보면서도 시선을 피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깊은 아픔을 남겼다. 나는 아이를 조용히 품 안에 안았다. 아이의 머리에서 샴푸 향이 희미하게 났다.
그러나 그 향기마저 언젠가 두려움과 함께 스며 있었을 것이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다. 어머니,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수연 씨는 예은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나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게 했다. 이제는 아들의 말을 믿는 것도 외면하는 것도 끝내야 했다. 그날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아들이 모른다면 내가 알아야 한다. 아들이 못 지킨다면 내가 지켜야 한다. 아이가 다시 울지 않도록. 그날 밤 나는 녹음기를 다시 손에 들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내 손을 가만두지 못하게 했다. 아이가 재혼한 아빠 집에 다녀온 바로 그날의 마지막 녹음 파일.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쉰 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옷이 스치는 소리, 슬리퍼가 바닥을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아주 작은 숨소리. 그런데 그 조용한 숨은 평범한 피곤함의 숨이 아니었다. 불안이 목을 막고 있는 듯 얇고 짧게 끊어지는 호흡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감정 없는 얇은 톤. 예은아, 손 씻었어? 네. 대답 똑바로 해. 그렇게 작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녀는 아이에게 감정적인 톤을 준 적이 없었다. 따뜻함도 보듬음도 없이 그녀의 말은 항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통제. 잠시 뒤 무언가가 탁 내려놓이는 소리가 났다. 아마 컵이거나 장난감이거나 아이가 만진 물건일 것이다. 그러자 바로 이어졌다. 또 떨어뜨렸어? 정말 너는 왜 이렇게 서투르니? 내 엄마처럼. 나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이미 없다.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잃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이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들춰내고 있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그 다음, 그 무엇보다도 나를 무너뜨린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다. 문이 또다시 닫히고 한동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작고 무너진 목소리로 아이가 속삭였다. 엄마, 오늘도 혼났어. 작은 숨.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또다시 얇고 흔들리는 숨. 엄마, 나 데리러 와줘. 오늘은 그냥 같이 있고 싶어. 그리고 이불을 쥐는 소리. 작은 손가락 끝이 힘을 주며 천을 움켜쥔 채 아이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착하게 했어. 할머니한테도 말 안 했어. 근데 왜 자꾸 나만 나쁘대. 그 말이 끝난 뒤 녹음기 안쪽엔 오랜 정적이 흘렀다. 아마 아이는 울지 않으려 이를 꽉 깨물고 있었을 것이다.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숨을 참으려는 긴장된 떨림 소리만 들렸다. 나는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흰색으로 질릴 만큼 세게 쥐고 있었던 탓인지 손바닥이 욱신거렸다.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앉아 내렸다. 눈물이 흐르는지도 몰랐다. 흐른다면 그건 아이의 울음이 내 안으로 번졌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는 엄마를 잃었을 때도 힘을 냈다.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어른들 사이에서 그 아이는 다시 잃고 있었다. 이번엔 사랑받아야 할 자리에서. 나는 그날 깨달았다. 아들의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상처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묻히려 했던 고통이 이제는 드러나야 한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더는 혼자 울게 두어선 안 된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아이가 자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작은 등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축 늘어진 손, 희미한 샴푸 향. 나는 아주 천천히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또다시 차가웠지만 이번엔 내 손이 아이의 온도가 되어주고 싶었다. 예은아,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 말은 소리도 크지 않았고 울먹임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다짐처럼 조용하고 단단했다. 누구에게 들리지 않아도 되는 약속.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갑고 깨끗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희미한 빛이 골목의 벽과 나무가지에 얇게 걸려 있었다.
나는 예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힘없이 늘어진 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손. 그리고 나는 그 손을 더 세게, 더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아이의 발걸음은 느렸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는 불안보다는 주저함이 섞여 있었다. 예은이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짝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확인하는 듯, 겁내는 듯, 그리고 묻는 듯. 할머니, 나 괜찮아요? 나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응, 괜찮아.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있어. 그 말에 아이는 아주 작은 숨을 토하듯 내쉬었다. 그 숨에는 안도의 온기가 있었다. 우리는 동네 공원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철제 미끄럼틀 위에 맺힌 이슬, 아침 버스가 지나갈 때 들려오는 낮은 엔진음, 빵집에서 풍겨오는 따뜻한 냄새. 아이의 세상은 이렇게 평범한 소리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을 참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예은이를 벤치에 앉히고 작은 도시락통을 열었다. 아이의 가장 좋아하는 단호박죽이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자 예은이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가까이 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냄새 좋아요. 집 냄새 같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아이의 말이 너무 순하고 너무 상처 깊은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서였다. 예은아,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다. 혹시 그 집에서 힘든 일이 더 있었어? 아이는 스푼을 내려놓고 두 손을 포개 쥐었다. 조금 떨리는 손,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은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말하지 말라는 말, 비밀로 하라는 말,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 나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할머니는 내 편이야. 내가 말해도 혼나지 않아. 절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났다. 예은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새엄마가 엄마 목소리 흉내냈어요. 엄마처럼 말하면서 저한테 안 좋은 말 했어요. 숨이 얇아졌다. 보고 싶다면 더 열심히 하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조용히 찢어졌다. 조용하지만 깊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상처처럼.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얼굴이 내 가슴에 닿자 숨이 뜨겁게 느껴졌다.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을까? 얼마나 사랑이 고픈 아이였을까? 예은아, 나는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네가 더는 그런 소리를 들을 일은 없어. 할머니가 지킬 거야. 절대로 다시는 혼자 울게 두지 않을게. 아이의 손이 내 옷을 꼭 잡았다. 그 힘은 6살 아이의 힘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버틴 아이의 모든 날이 담긴 힘이었다. 나는 그날 오후 아들에게 연락해 조용히 말했다. 당분간 예은이는 내 집에서 지낼 거다. 내 재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은이를 위해 그래야 한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은 처음으로 자신이 놓친 진실을 마주한 표식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예은이는 나와 같은 방에서 잤다. 손을 잡고 누워있던 아이가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안 무서웠어요. 그 말은 어느 기도보다 아름답고 어느 약속보다 단단했다. 나는 아이의 머리칼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평온한 날만 올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방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예은이는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다. 아침 햇살은 벽 위에 조용히 번지고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들렸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전 잊어버린 감정을 떠올렸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고 있다는 따뜻함. 그리고 그 따뜻함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아이는 이제 긴 싸움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버틸 것이다. 아이는 이제 밤마다 침묵 속에서 울지 않을 것이다. 아이는 이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배울 것이다.
삶은 때때로 큰 사건이 아니라 조용한 고통이 쌓여 무너지는 방식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되돌리는 것도 거창한 복수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손을 잡아주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걸 나는 새벽 공기 안에서 깨달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조용히 묻고 싶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보이지 않는 울음을 참고 있는 아이가 있지 않은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음이 멍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건넬 수 있는 손길은 생각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기억해 주기를. 예은이의 작은 손은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 온기는 내 손바닥을 넘어 오래전 잃어버린 희망 같은 감정을 다시 되살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는 웃어도 돼. 내 세상은 다시 따뜻해질 거야.